두 번째 챕터는 이제 23년부터 22년 이후 23년부터 투자 검토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 기본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23년에 투자 검토를 하면 좋을지. 지금은 이번 챕터는 22년, 23년부터의 좀 장기적인 부분인, 그리고 23년, 24년의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지켜야 될 그런 기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3, 4, 5, 6, 7 챕터에서는 이제 23년 혹은 24년 투자를 할 적에 어떤 유형의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유형들에 대한 설명,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리, 원칙,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저희가 활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인구 같은 것들 측면에서 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찍고 언제 어떻게 투자의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전망을 할 때건 내가 믿는 사람의 시장 전망을 들을 때든 간에 전체 시장을 이제 모두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긴 텀으로 아주 큰 틀에서의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어떤 그런 예측을 굉장히 큰 틀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할 상황인가, 보수적으로 보다가 가자 하고 들어갈 상황인가, 아니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할 상황인가 정도만 맞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약간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나는 조금씩 수익을 내고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잘 하고 그런 플레이를 좀 하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될 상황이 딱 왔다라고 하면은 확 들어가고, 지금 완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올 매도를 하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다고 쳐도 약간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뭔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코로나 무서운 게 터졌지만, 그 다음에 금리를 제로 금리로 다 내리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주식이 반등했을 때, 그때 이미 코로나의 폭풍으로 이미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유동성의 힘에 대해서 잘 안다라면은 이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밀어붙여,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판단만 정확하게 했어도 사실은 물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거품이 이미 끼었던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혹은 법인 같은 걸로 잘 엑시트를 잘 했다라면 굉장히 큰 성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지금 22년 하반기 22년에 지금 가격이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는 거고, 무조건 2020년에 유동성을 적극 공급을 했을 적에는 투자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걸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할 상황인가? 그러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올 하반기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 거죠. 내년에도 좀 어렵다. 내년 상반기는 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금매가 보여도 아주 이거 미친 가격이야, 이 정도 아니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예를 들면 이거를 좀 지역별로 쪼개면은 조금 더 자세하지만 좀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2022년, 23년, 24년 물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21년도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좋았겠죠. 저도 제 지인 중에서 대구에 투자를 한 사람도 있어서 조금 슬픈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물량이 극도로 많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할 상황이라는 거를 잘 캐치를 할 수 있었고, 그걸 잘 캐치했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전망이 될 수 있었던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언제가 어떻게 되고 언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한 3개월 이내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요 상황만 잘 판단을 해도 시장 전망에 이 내 투자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올해는 아마 오를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요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지역별 물건별 뭐 투자 유형별 대응으로 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올해는 좀 오를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내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KB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요 정도 뭐 4%요 정도인 시장이라면은 그건 개인 그 시장에서의 투자는 개별 각자 도생이에요. 개별 플레이예요. 근데 시장 전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세게 아주 큰 틀에서 지금은 확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가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가. 현재는 보수적이고 제 보기에 뭐 기회가 23년 말 뭐 24년쯤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지역별로 특정 지역에는 확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야 21년에 다 팔았어야 됐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건 욕심이에요. 안 좋은 상황 직전에 올 매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욕심이니까 매도는 미리 예측을 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매도는 개별 내 세금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개별 상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매도는 시장 전망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매수는 저점 근처에서 시장 전망을 통해서 지금이 어쨌든 무릎 위안은 되겠구나라는 거를 지역별로 저점 근처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특히 전체 올매도 같은 경우는 전망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매도는 각자의 상황, 뭐 세금 상황, 뭐 이런 것들 갈아타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자 플레이하는 거고 개별 플레이하는 거고 매수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확 들어갈 적에 매수 잘하고 반등식 큰 수확 할 수 있는 거. 매수는 조금 시장 전망을 탈 수 있다. 이 정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도 매수는 일단은 시장 흐름을 좀 전망을 하면서 큰 틀에서의 전망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지역별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팔지를 시장 전망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스탠스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부터의 고민도 여기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매도를 언제 할 것인가에 기대는 하지 말고 매수를 무릎에서 발목 수준에서 적극 투자를 해서 반등식 큰 수확을 얻어내자. 요게 복수는 나의 것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수도권 우선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방이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다주는 시점들이 있죠. 근데 점점 리스키해질 거라고 봐요. 그거는 뒤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나 전국 조정이 지나간 후에 차별적으로 반등이 올 때는 수도권부터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서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서울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에 서울의 투자세가 그렇게 빠르게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기 인천쯤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수도권은 범서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울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범서울. 이미 서울은 광역화되었습니다. 서울이 뭐 제가 보기엔 요 정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강남 서초 여기 목동 구로 김포 한 대충 한 요 정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 서울시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여기에서 되게 중심부의 업무지구가 엄청나게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확장되면서 강남 쪽에 큰 업무지구가 생겼죠. 그리고 여의도 쪽에 여의도쯤에 이렇게 생겨서 업무지구들이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 자체가 서울의 몰빵이었습니다.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한 최근 한 십수년 사이에 이게 굉장히 광역화가 됐어요. 그래서 업무지구로 봐도 여기 판교라는 엄청난 업무지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벨트가 이렇게 내려와요. 용인, 뭐 삼성전자 여기 수원, 용인, 아래쪽에 평택, 여기 화성, 뭐 삼성전자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천 이런데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게 있고 쭉 내려오죠. 이거는 좀 별개, 약간 별개의 위치인데 쭉 내려옵니다. 벨트가.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확장을 지금 잘 추구하고 있는 쪽이 송도의 뭐 바이오, 저 송도의 바이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마곡 쪽 좀 끄트머리에 있었던, 원래 서울에서 서쪽은 조금 소외되는 부분인데 마곡이 여기 서울 끄트머리에서 바이오 쪽에 어떤 개발이 되면서 뭐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경기도 이쪽에서도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원래 기존에 어떤 업무지구들이 여기가 되고 서울 경기도도 동남권 중심으로만 발달을 했을 적에 이쪽은 다 소외였어요. 소외. 이쪽은 다 소외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출퇴근이 어려워. 그러면은 뭐 기껏해야 뭐 여기 공단들 뭐 이런 데 일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핵심 선도적인 사업인 바이오, 그 다음에 고양시 쪽에 뭐 영상 뭐 미디어, 부천시 영상 미디어, 그리고 뭐 여기 어디 인천의 저기 청라 쪽에 또 다양한 어떤 첨단 산업들 해서 서쪽에서도 굉장히 개발이 크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이나 어떤 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이런 것도 기존에는 동쪽, 남쪽, 특히 남쪽 이런 쪽에만 집중이 됐었다라면은 이제는 이렇게 서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게 커졌다. 그리고 뭐 과천 지정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죠. 그다음에 중간중간 계속 테크노밸리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렇게 서울이 하던 역할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핵심은 교통망이 또 여기에 확장이 되죠. 뭐 신분당선이 이렇게 뭐 연장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 노선들의 연장선, 거기에 이제 활용 정점을 찍는 게 GTX 뭐 이렇게 쭉 가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핵심 업무지구와 뭐 산업, 교통 이런 걸 봐도 뭐 한 이 정도는 돼요. 좀 범서울, 굉장히 서울의 광역화가 되면 낙서 같은데, 서울이 굉장히 광역화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뭐 은평 뉴타운이라도 서울시여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산업, 교통망, 일자리 이런 것들 차원에서 거의 서울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곳들, 그런 것들까지 잘 파악해서 범서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신도시들이 계속 발전하고 교통이 생기고 교통이 연결이 되고 신도시 근처에 또 어떤 산업 유치를 하고 뭐 이런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구를 받아들이고 해서 보면은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를 하고 서울도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전국에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엄청난 일이야, 아파트 값 다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별로 쪼개서 봐야 돼요. 수요에 따른 지역별로 인구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젊은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서 전국의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도 그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덜 받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지금 그런 제 인구 설명드린 게 이런 거예요. 경기도 계속 많아지죠. 여기가 15세에서 64세거든요. 계속 여기 많아지고, 화성시 여기가 삼성전자 동탄 근처가 아니라 동탄 삼성전자의 힘으로, 그다음에 여기 청라가 있는 인천시 서구 계속 늘어나죠. 신도시 아마 이게 21년인데 검단이 22년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송도의 연수구도 계속 커지고, 그래서 인구가 전국에 뭐 출산율이 감소하고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보지 말고 지역별로 쪼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도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요. 서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은 그 정부에서 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 살리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대안 아닌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게 서울의 광역화예요. 그러니까 서울 집중 현상은 막고 있는 거죠, 나름. 그러니까 지방까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막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못 막을 거예요. 오히려 수도권을 강하게 만들어서 서울 집중 현상은 나름 막았어요. 지금 정책이나 GTX로 보나 뭘로 보나 되게 신기하게도 KTX조차도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역할. 왜냐면 전국이 막 2시간 반 생활권, 뭐 대전에서 1시간이면 가고 이러니까 오히려 서울의 역할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서울의 니즈가. 가까우니까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여기가 더 뭐 지방이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줄 알았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있어도 뭐 서울에 살아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역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KTX가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시켰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GTX든 KTX든 뭐든 간에 뭐 신도시든 간에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 제가 반도체 라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와 IT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공장 역할을 하는 게 청주, 천안 뭐 이렇게 돼요. 뭐 후공정 같은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게 이게 왜 청주 천안은 여기 잘 살았냐? 왜냐면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요 반도체 청태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여기랑 가까우니까 여기가 수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 얘기는 결국은 수도권과 가까워야 첨단 산업의 어떤 산업 확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저 뒤쪽에 지방의 어떤 발전이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첨단 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첨단 산업의 발전이 했을 적에 거기에 빨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빨대를 꽂아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속 지속적인 확장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수도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혹시 지방은 완전 별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살펴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까 청주 얘기했을 게 먼 곳에 공장을 둘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개발자 같은 사람들을 봐도 이게 뭐 지방까지 갈 것도 없이 수도권에서도 판교, 강남 중심으로 IT 회사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인력 수급이 안 돼, 인력 수급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뭐 IT 회사를 대구에 세웠어요.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좋은 개발자는 대구에 안 와요. 개발자뿐이 아니고 지방의 첨단 산업들을 뭐 육성하려고 해봤자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인력 수급이 안 됩니다. 어쨌든 하지만 시도 자체는 지방 광역 거점 지역의 성장 집중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뭐 예전엔 부울경 메가시티 지금 뭐 정부 바뀌어가지고 좀 흐지부지한데 어쨌든 부산도 좀 확장을 하려고 하죠. 부산에서 뭐 울산으로 가는 광역철도가 생기고 뭐 김해 쪽으로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도 뭐 세종, 대전, 청주 이런 거 뭐 묶어서 뭐 한다. 뭐 오송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도 지방끼리도 차별화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묶이는 곳들, 뭐 강원도, 뭐 관광, 뭐 벨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외된 곳들 이렇게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 결국은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지역들이 나름 지자체나 뭐 정부의 뭐
지방 활성화 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조금 시도는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적으로 봤을 때 결국 수도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지방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 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첨단 산업, 핵심 산업은 서울 먼 곳으로 가기가 어렵다. 근데 뭐 조금 생각해보면 그나마 이제 뭐 인구도 많고 뭐 약간 뭐 외국에 뭐 왔다 갔다 하기 쉬운 뭐 부산 정도, 예, 워낙 이제 제2의 도시니까 예, 부산 정도만 조금 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나머지는 예,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대구의 로봇 테스트 필드 예타 탈락해서 이거 재도전 하긴 해요. 근데 대구의 로봇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은데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수도권에 조성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을 냈어요. 이거 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로봇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고 예. 로봇 관련 개발자들이나 인력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그런데 대구에 이런 거 조성해서 잘 되겠냐 이런 이유가 나왔겠죠. 예. 뭐 그러다가 근데 또 대구에서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밀어붙이면은 이제 뭐 또 바른 소리 못 하고 그러면서 뭐 통과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이게 잘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각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조선업, 뭐 방산, 창원이나 이런 데서 방산 산업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거제의 조선업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뭐 전주의 관광업, 뭐 부산의 관광업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지역은 잘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적으로 봐도 약간 근본적인 그 부동산의 가치와 발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뒤쪽에서 뭐 여기랑 뒤쪽에서 좀 더 달아줄 텐데 여기 제가 대학에 지금 2020년에 엄청나게 미달된 곳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미달이거든요. 근데 이 수험생이 줄어든 것이 과연 서울의 상위권 대학 인기가 줄어드는 결과를 냈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방 대학이 미달나는 사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대학들 다 많이 폐교돼야 돼요. 많이 폐교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면은 서울에 문제가 생기겠냐?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죠. 근데 서울의 인구가 주는 게 사람들이 서울 살기 싫어서 인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은. 서울에서 밀려나는 거죠. 비싸니까 밀려나는 건데 그다음에 집이 살 수 있는 이제 적당한 가격에 집이 적으니까. 근데 서울에 좀 더 주택이 공급이 되고 사람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은 누구든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요. 누구든 아니면 대부분.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곳은 전혀 아니에요. 인구 감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실거주 수요가 낮은 지방 소도시, 예, 특히 젊은 층들, 지방 소도시의 위기가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래서 지방 투자를 할 거면은 핵심지를 제외하고는 부산이나 뭐 여러 뭐 광역시들 있잖아요. 그런 핵심지를 제외하고는 장투나 중장투는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예. 하지만 약간 단타성, 타이밍성으로 뭐 법인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하라 하지 말라 하기에는 뭐 되게 스킬적인 부분이니까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좀 길게 보는 투자는 이제 금물 좀 비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요 정도 뭐 광역시 플러스 뭐 창원, 천안, 청주, 전주, 원주 더 없나? 예, 뭐 김해 뭐 요 정도. 예. 창원은 뭐 창원, 청주, 천안, 원주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를 생각을 해서 이 정도들이 떨어졌을 때 눌림목 투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중소도시는 단타성 타이밍 투자 외에는 뭐 생각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 투자를 할 적에 지역을 선정할 적에 단순히 이제 인구수로만 판단을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자체 산업이 명확히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천안에 뭐 반도체, 뭐 패키징 사업, 뭐 청주의 2차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주의 관광지 산업, 그다음 창원의 방산 산업, 뭐 이런 것들. 뭐 거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제가 너무 이제 그 조선 경기가 들락날락하니까 약간 거제도 좀 타이밍 투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최소한 빨대 꼽을 수 있는 광역 도시가 있느냐. 이제 김해가 부산에 빨대 꼽듯이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투자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한간에 뭐 일부 전문가나 일부 플랫폼들이 그냥 단순히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여기 갭매우기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문제를 좀 더 달라보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울은 옛날부터 인구가 감소했어요. 인구가 2012년에 요 젊은 나름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 가까운 15에서 64세 인구가 770만에서 무려 690만으로 1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1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명제는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줄어드냐를 봐야 되는데, 인구가 줄었는데 수요가 줄지 않거든요. 네. 서울은 다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렇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인구도 떨어졌고 줄어들었고, 이 핵심 15에서 64세 인구도 여기는 10%가 문제가 아니죠. 한 15% 정도 떨어졌는 거예요. 줄어들었는데, 부산광역시도 역시 집값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물량이 이제 많았던 시기에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펀더멘털하게 문제를 주고 있느냐?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은데,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들, 대구나 뭐 그런 곳들이 특별히 물량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면은 인구 문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느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는 되게 최근 일이지만, 지역별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그 지역이 집값이 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비싸서 밀려나는 거지 들려가는 수요는 항상 있다. 서울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지방도시들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분명히 지방도시들의 문제는 생길 거라고 보지만, 인구 때문에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절대 수치가 줄어드는 것 말고 이 이동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전국 인구가 줄어들고 전국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런 것보다, 출산율이 줄더라도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출산율이 낮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하도 많고 이제 개발이나 발전이 산업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이동들, 이런 이동들을 잘 보시고, 하지만 이 인구 감소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를 부동산 측면에서만 볼 때, 산업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죠. 근데 부동산 측면에서만 볼 때 수도권은 큰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인구 문제가 대두되고, 그와 함께 이제 함께 이게 원인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동시에 인구 문제가 지금 유독 대두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하락장을 지금 맞이했잖아요. 근데 자산을 수도권 중심으로 확보해 두면은 이 인구 문제에서도 좀 안전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 둘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얘기했고, 이제 단기적인 얘기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런 시각이나 요런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라라는 현재 부동산 전체적인 강의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당장 23년, 24년에 투자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유형별로는 이제 3챕터부터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단기가 아니고 단기적인 매수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떤 식의 기준을 갖고 가면 되는가, 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칼날, 이제 내가 시장에 복수하겠다는 칼날을 갈자, 이런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올해는 관망을 하자. 올해는 관망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가격이 낮은 비주택의 훌륭한 투자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혹은 정말 요건 미쳤어, 인세인, 이런 급매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관망한다 올해는. 네. 그리고 1개 정도의 추가 투자는 이 상황에 따라서 뭐 내년 상반기나 뭐 이렇게 금매 메리트를 보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자 할 때 요 지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싶을 때는 규제 완화가 더 확실히 진행된 후에 해야 됩니다. 규제 완화가 좀 너무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은 1개 정도의 뭐 소액 투자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 혹은 더 관망할 수준. 더 관망하기에는 너무 좋은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소액으로 1개 정도 추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규제 완화가 더 확실하게 진행된 후에 여러 개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규제 완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 완화예요. 취득세 규제 완화가 발표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거죠.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취득세 규제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 다 막 투자하겠다고 막 몰려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돼서 사람들이 가격이 좀 이렇게 반등한다라고 반등하는 느낌이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핑퐁이 칠 건데, 규제 완화가 돼서 조금 거래량이 늘고 사람들이 좀 매도를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좀 하고 이러면은, 그때 지금 탈출해야겠다라고 해서 매물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종료되기 전에 뭐 다른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은, 다른 규제 완화로서 매수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절세 매물들이 부딪히면서 이 기회에 털자라고 하면서 거래량만 늘고 한동안 약간 강보합 정도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면, 그때가 바로 사실은 좀 많이 모아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반등이 팍 오지 않을 거고, 계속 매물벽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규제 완화 외에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강한 완화.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DSR 완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LTV만 완화되어도 상당히 시장에 강한 그 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공약 중에 생애 최초 아닌 사람들에 대한 LTV도 높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조차도 뭐 한 20, 30%, 40%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DSR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LTV에 대한 혹은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그런 완화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금리가 강하게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이 멈추고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는 금리가 된다라면은, 이것도 시장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완화가 만약에 시행되지 않다라면은 임대사업자 혜택이 먼저 부활이 할 건데,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등장은 전국 동시 반등장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잘 선별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가급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선별을 해서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량으로 인한 일시적 과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챕터 하나를 뭐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물량 폭탄인 지역은 펀더멘탈 대비에 과조정이 되거든요. 이 정도 가치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물량 문제가 해소되면은 여기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기서 주우면은 이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요새 대구 본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호재가 생겼을 적에 반등하는데, 뭐 매물벽을 맞아서 거래량이 한번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러면은 바닥 찌었거나 시그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미분양이 있는 도시는 거래량이 올라와도 미분양이 감소되지 않으면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 시그널, 미분양 감소가 또 시그널일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이제 조정장, 이제 하락장이 세게 왔는데 반등을 할 적에 단타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건 되게 고수의 영역이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2년 텀을 두고, 하락이 기어온 김에 좀 2년 텀을 두고 가치가 좋은데도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가치 투자, 가치를 보고 최소한 2년 텀은 두고, 특히 개인 투자 같은 경우 2년간 보유하고 일반 과세로 팔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시야에 이제 거래를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설령 뭐 예를 들어서 24년 하반기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3년에 들어간 게 좋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투자를 미루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반등이 세게 오진 않아도 한 거래량이 좀 늘고 좀 바닥권에서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싶으면은 23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한 예상이 아니고 개별 지역, 개별 단지, 뭐 개별 구역, 그다음에 개별 뭐 규제, 그다음에 각 규제 완화가 됐을 때 특정 규제가 완화된다고 전국이 팍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규제가 완화되면 특별히 영향을 호재로 받는 그런 유형이나 지역이 있을 거여서 그런 규제에 대응하는 어떤 지역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상하고 접근하면 혹시라도 시장은 이제 하락은 멈춰도 침체가 계속되더라도 저는 개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서울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25년 간단히 말씀드리면 25년에 물량이 많아요. 25년 많고 26년 많고 그 다음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 서울 말고 다른 데 투자해서 25년, 26년에 물량으로 인해서 서울이 지지부진할 적에 25년 뭐 하반기쯤에 팔아서 눌려있는 서울로 한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25년, 6년에 수도권이나 인천 같은 경우들은 물량 부담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 그런 쪽에 투자해서 25년쯤에 제값에 팔고 눌려있는 서울에 갈아타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한급직 갈아타기 요거는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등장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똘똘이한 채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소액으로 여러 개 분산해서 각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자. 네,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복수의 카드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만히 유지했다가 다시 오르기를 바라봤자, 반등이 와봤자 전고점 못 깨면은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전고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전고점에 가는데 전고점에 가도 겨우 본전이네, 겨우 2021년 때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포트폴리오를 좀 쪼개봐서 실거주인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뭐 내가 투자로 들어간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 가치가 좋긴 하지만 투자액이 너무 세게 들어갔다. 네. 지금 이걸 팔면은 한 4억쯤은 줄 수 있어라고 하면은 조정된 가격에도 하락한 가격에도 과감히 정리하고 이걸 쪼개서 뭐 1억씩 뭐 1억 5천씩 3개로 뭐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순수하게 투자에 맞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반등장이 왔을 적에 이 여러 개가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혹은 한 개는 막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내가 내 자산은 전고점을 깨는 그런 상황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재 포트폴리오를 1주택을 이거 내가 실거주면은 이렇게 폭락했을 적에 이거 팔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두고 그냥 전고점 회복될 때까지 혹은 이제 갈아타기 정도 할 수 있겠죠. 갈아타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액 현금을 확보해서 소액으로라도 추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한 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더 사서 두 개가 같이 반등을 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맞은 상황에서 저점에서 하나를 더 사서 두 개가 같이 반등하면서 반등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소액 뭐 이거 주식 팔고 마련해봤자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하락장에서 이게 저점에서 잘 투자하면요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도 억대의 수익이 나는 거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20억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억 수익을 내는 거는 훨씬 쉬운 일이에요. 이건 3배고 10억에서 20억 되는 거는 2배인데 무슨 말이야. 다시 어쨌든 10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20억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일인데 3천만 원 투자해서 이게 6천만 원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쉽다기보다는 충분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얕보지 마시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믿음, 잘 투자하면은. 그래서 내가 현재 포트폴리오를
현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현금 조금 확보를 했을 적에 좋은 데에 소액으로라도 추가 투자를 해서 같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맛보는 그런 전략을 미리미리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현금을 잘 확보하는 뭐 주식을 팔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쪽에 잘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단기적인 이 투자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그 중에서도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것을 투자할 적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